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제가 낮에 또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욘디 스튜디오가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 진짜 더웠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빛이 되게 많이 쏘여지기 때문에 더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이제 나오면서 오늘도 더울 줄 알고 가능한 한 시원하게 입고 가자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반바지 입고 나왔다가 그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치마로 입고 윗도리도 이렇게 좀 짧은 거 입고 나왔는데 그새 에어컨을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이 제가 비욘디 다닌 5년 차거든요. 5년 차에서 가장 여름에 시원한 상태로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춥기까지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 짧은 옷을 입지는 않는 이유가 이 유튜브가 제가 찍는 거는 여름에 찍지만 보시는 분은 겨울에 보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 보는 분도 있고 봄에 보는 분도 있어서 가능한 계절의 뉴트럴한 별로 계절이 티가 나지 않은 옷을 입고 오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에어컨 장착한 거를 모르고 또 좀 시원하게 입고 왔습니다. 자, 우리 친절한 영진 PD님이 에어컨을 잠깐 껐나 봐요. 더워지면 말해달라고. 지금은 정말 더운 게 아니라 시원합니다. 언제나처럼 윤희님 들어와 주셨고 권민아님께서 아까부터 계시고 기다려진다고 얘기해 주셨고, 윤희님은 시원하고 좋아 보인다고. 이게 시원한 수준이 아니라요, 지금은 약간 쌀쌀한 그런, 진짜 5년 동안 여름에 이렇게 비욘디 스튜디오가 시원한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왕수님 들어와 주셨고, 이강주님, 이왕수님은 처음 뵙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승현님께서 눈도 시원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알트인 분이 있으세요. 알트. 어떻게 동일 닉네임이 없었나요? 알트님이 있으시네요. 아니면 굉장히 빨리 닉네임을 만드셨나 봐요. 굉장히 좋은 닉네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건강검진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부작용은요, 딱 그날 검진받는 그날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고 다음날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고 몇십 년, 알트님께서 오래 사용한 닉네임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이름이 허락이 됐나 봐요. 동명이인 같은 이름 좋아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작용은 검진 당일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딱 부작용이라는 거 알죠. 그리고 하루나 이틀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 수십 년 뒤에 나타나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달이나 몇 년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병원 모든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가장 사고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건강검진이랑 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다른 데는 다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치료나 시술이나 이런 투약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분만도 정상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정상인 생리적인 과정으로 분만을 하는 거고, 건강검진은 이게 또 특히 아프지 않은 사람이 더 건강한 어떤 찬스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게 건강검진이라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건강검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한 부작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흔히 많이 보는 게 검진 받다가 실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특히 많이 실신을 하냐면요, 이렇게 체열하다가 또는 체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제 보통 체열하는 체열실 같은 데를 가보면 뜬금없이 침대들이 다 놓여 있어요. 그 이유는 꽤 많은 분들이 많으면 1 내지 2% 정도라고 통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 분들이 체열할 때 주사침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교감신경이 최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가 막 올라가면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부교감신경계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교감신경계가 팍 활성화가 되면 교감신경은 혈압을 높이고 맥박을 높이는 신경이지만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혈압을 떨어뜨리고 맥박을 떨어뜨리는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막 맥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니까 기력이 쫙 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머리로 가는 뇌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부교감신경의 기능인 오심이라던가 구토, 경련과 같은 그런 소화기계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면 뭐 간단합니다. 당장 침대에 눕혀갖고 안정시키고 체열하던 건 이제 제거를 다 해야죠. 그러면 환자가 되게 좋아지시고요. 금세 별다른 문제는 아니고 단지 이제 그때 되게 놀랬죠. 근데 이 체열 실신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살아오면서 어딘가에서 체열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체열을 하면 실신의 위험도가 높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체열하는 사람한테 저 기절한 적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눕혀놓고 체열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체열실에서만 실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특히 또 많이 일어나는 데가 여자분들 유방 촬영하는데 여기 보면은 유방을 위아래로 한번 눌러 찍고 대각선으로 한번 눌러 찍는데 이때 굉장히 세게 누르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때 되게 뭐가 나올까도 불안하고 상황도 상체 탈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드는 때예요. 그런데 이걸 잘 찍으려고 그러면은 유방을 다 끌어당겨서 요 트레이 사이에 집어넣고 꽉 눌러줘야지 사진이 잘 나와서 유방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되게 아파요. 여자분들은 되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예, 윤희님께서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진짜 정말로 아파하세요. 그래서 요때도 또 검사 중에 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신을 해서 가볍게 넘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갑자기 뇌혈류량이 없어지면 정신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면서 넘어져서 저는 이렇게 이마 찢어진 분도 뵀고요. 넘어져서 낙상 다음에 골절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금세 회복이 되기는 하겠지만 주의는 굉장히 필요는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건 조금 더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술과 수술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침습적인 뭘 할 때 출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환자가 항응고제나 피를 묽게 하는 항혈소판제를 드시지 않는 상태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준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뇌졸중이나 심장병이나 말초혈관 질환 같이 혈관이 막히는 위험도가 되게 높은 분 또는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던 분한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주는 주치의는 약을 끊기를 원치를 안 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검사를 하거나 시술을 하는 분들은 약을 끊기를 원해요. 이제 요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는데 이 증례는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저희도 검진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한 번씩 다 돌려본 그런 기사인데 한 분이 뇌졸중을 앓고 난 다음에 항응고제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허리가 아파서 바늘을 꼽는 척추 부분에 바늘을 꼽는 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났죠. 마취통증의학과. 그랬더니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이 시술을 예약을 해주고 이 약을 얼마나 끊어도 되는지를 너의 주치의랑 확인을 해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치의가 그 의뢰서를 보고 안 끊었으면 좋겠지만 이분은 위험도가 높아서 안 끊었으면 좋겠지만 정 끊어야 된다면 5일을 끊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술을 받으러 간 5일을 끊었겠죠. 이 환자분이 시술을 받기로 한 그 예정된 그날 아침에 이제 5일 끊었죠. 끊은 상태에서 뇌졸중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된 상태가 돼서 이게 이제 재판에 올라가서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이 프로세스에 뇌졸중을 치료해주고 있던 주치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마취통증학과 선생님들이
서로 자문을 구해서 얼마나 끊을지 물어보고 그거대로 한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약간 패소를 한데 그 이유는 환자한테 끊으면 뇌졸중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소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검진에서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검진을 예약을 할 때 간호사가 물어요. 혹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혈액 묽어지는 약을 드시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모른다 그러면 주치의한테 물어보는, 드시고 있는지 꼭 확인을 받아서 와라, 먹는 약의 리스트를 알아서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섞어져 있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면 뭐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약을 보면 신부전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진짜 확인을 해야 돼요. 요즘은 또 환자분들이 약봉투를 갖고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확인을 해서 만약에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가 있으면 검진에서 얼마 동안 끊어라 또는 끊지 말아라를 얘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자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한테 약을 주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가 일주일 끊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요즘 사실 일주일을 끊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일주일이면 약효가 없어. 보통 이제 5일을 끊거나 2, 3일을 끊거나 안 끊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5일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5일을 끊고 검진을 오시는 거고, 2, 3일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면 2, 3일을 끊고 오시는 거고, 끊지 말고 하라 그러면은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진을 하는 거죠. 단 조직 검사를 조그맣게 하는 건 괜찮은데 크게 하거나 용종을 아주 작은 걸 떼는 건 괜찮은데 큰 용종을 떼야 될 때는 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로 없지 않는 일이거든요. 검진을 오기 위해서 내가 먹고 있던 약을 끊어서 내가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질환이 생기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검진의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윤경 님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어머나 그랬군요. 김예진 님께서 뇌전증 환자이신데 건강검진 시, 김예진 님께서 뇌전증 환자이신데 건강검진 시 경련 발작이 일어날 수 있나요? 공복을 해야 돼서 부작용이 있을까 무서워서요. 이게 이제 대부분 내가 어떤 자극을 받을 때 경련 발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하면 검진에서 특별히 그런 경련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뇌전증 환자분들이 쓰는 약제들은 대부분 뇌파를 약간 억제하는 약들이잖아요. 그런데 김희진님께서 혹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약도 역시 머리의 활동을 약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다른 뇌전증 약을 먹지 않는 분보다 수면 내시경 때 사용하는 약이 과도하게 몸에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내시경하는 의사한테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다고 리스트를 얘기를 하고 약을 조금 감량해가지고 수면 내시경 약제를 써야 되는 그거 하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 검진에서 할 때는 내가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먹고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얼마 동안 끊는지를 얘기를 하고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정말 내가 스텐트를 끼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심근경색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검진 조금 있다가 받아도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진을 그때는 안 받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사를 보시면 수면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받던 남자 60대 회복실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대장 내시경 받고 숨진 50대 의사가 기소됐다.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5분 만에 의식 잃고 사망했다. 네,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면 내시경이나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여러분이 굉장히 보시죠. 예, 신문에서도 보시고 저도 신경 쓰고 봐서 그런지 1년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없는 일은 아니고 검진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이게 검진에서 사람을 재우는 약을 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재우는 건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
불안감은 되게 떨어져 있고 약간 졸린 상태이긴 하지만 의사 말은 알아듣는, 그거를 좀 정확한 용어로 의식화 진정,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진정된 상태의 내시경이 수면 내시경의 오리지널 이름이에요. 의식화 진정 내시경. 그러기 위해서는 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포폴이라고 우유주사는 굉장히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신문에도 많이 나고 뭐 연예인들이 우유주사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약제 중에 한 가지를 보통 씁니다. 미다졸람이라는 약은요, 얘는 항불안제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내시경할 때 하는 굉장한 그 불안을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또 하나가 얘가 기억 상실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시경 중간에 기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웠어도 그 괴로운 기억이 없어지는 약이에요. 근데 얘는 한번 주사를 하면 3분은 지나야 환자가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해놓고 의사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의료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날 이 의사가 그 내시경실에서 할 수 있는 내시경 개수가 미다졸람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미다졸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이런 약들이 사람의 머리만 재우는 게 아니라 심장과 폐도 좀 재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도 좀, 혈압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숨도 좀 잘 안 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혹시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고 숨을 잘 안 쉬는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미다졸람은 해독제가 있어요. 프루닌이라는 해독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쓰면은 환자가 금세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숨도 잘 쉬고 혈압도 잘 올라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얘는 해독제가 있어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포폴은요 굉장히 금세 잠이 들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주사를 하고 숫자를 마음속으로 세세요 하면 10에서부터 19, 8, 7, 6 다 못 세고 한 30초 정도면 의식이 없어지면서 잠이 들어요. 이건 정확하게 수면제가 아니라 마취제에 가까운 약이에요. 근데 자고 금세 잠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포폴 주사를 맞으면은 엄청 잘 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푹 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포폴 중독이 돼서 이 병원 가서 내시경 받고 저 병원 가서 내시경 받고 하는데, 이 프로포폴 주사 역시 머리를 우리의 이제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처럼 심장과 폐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숨도 좀 덜 쉬고 혈압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약제를 하나를 쓰는데, 얘는 빨리 잠이 들기 때문에 사실 환자가 나 그 수면했는데 돈을 10만 원을 받고 엄청 못 잤다 하는 거는, 그리고 막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미다졸람을 쓴 경우들이 많아요. 얘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푹 잤다 하는 거는 포폴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환자가 금세 잠이 드니까 의사가 빨랑빨랑 그날 많은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내시경실에서도 한 베드에 여러 개의 내시경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던 서울백병원에서는 미다졸람을 반 정도 쓰고 그 다음에 프로포폴을 반 정도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씩 썼게 되면은 어느 것도 되게 넘치는 용량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썼고, 지금 있는 상계 백병원에서는 두 선생님 모두 미다졸람만, 왜냐하면 해독제가 있어서 안전해서 미다졸람만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사건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환자한테 등치가 큰 남자분이 왔어요. 프로포폴은 보통 자기 몸무게당 내가 60kg면 60mg 정도를 쓰고요, 80kg면 80mg 정도를 쓰고, 노인에 있어서는 양을 반 정도를 줄여가지고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40ml를 썼는데 환자분이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시경 할 때. 그러면 40ml를 또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환자가 막 움직이면 내시경 할 수가 없죠. 등치 큰 남자분들이 막 움직이시면 간호사가 잡아도 내시경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시경을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컴플레인도 또 엄청 많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와서 돈까지 냈는데 내시경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시끄러운 분들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의사가 그날 내시경을 하려고 해요. 그럼 40을 또 줘요. 그럼 120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뭐 체중이 60kg든 80kg든 120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상태에도 또 환자가 움직여요. 그럼 40을 또 줘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프로포폴의 용량이 몇 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포폴은 안전 영역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작용을 안 하는데 여기를 딱 넘어가면은 환자가 그때부터 숨을 안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이 작용하는 안정 영역이 굉장히 좁은 약이기 때문에 막 환자가 버둥대고 움직이려고 하다가 조용해져서 내시경을 막 했는데 보니까 환자가 숨을 안 쉬게 되는 게 이게 대부분의 내시경 사고에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숨을 안 쉬면 산소 포화도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시경실을 가면은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면은 이 손가락에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 포화도가 보통은 이제 이건 보통 맥박을 측정하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는데 95 이상이 정상이에요. 95, 96, 97 보통은 이제 정상인 하면 98, 99 정도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지면 90에서 97이었는데 90이 돼요. 그럼 별로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그냥 뭐 7 떨어졌네 이러고 말 거잖아요. 근데 그 7 떨어진 게 아닌 게, 자, 이게 산소 포화도가 100이었을 때는 내 동맥에 산소의 분압이 100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 포화도가 90으로 떨어지면은 내 동맥의 산소 분압이 90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90까지는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이때는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산소의 분압이 60으로 떨어지게 돼요. 겨우 10 떨어졌는데 여기선 40%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그러면 최소한 동맥의 산소 분압이 60 정도는 있어야 여기저기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60이 안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직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는 거고, 75 정도가 되면은 사실 뭐 95에서 시작해서 75면 20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별로 안 떨어졌는데 이때 산소 분압은 100에서 40이 됐으니까 60%가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몸에서 거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산소 포화도를 열심히 보고 있지 않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계를 열심히 보면서 변동이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떨어지면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데 내시경하고 있어서 집중을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봤는데 벌써 80이에요 하면은 보니까 70이에요 하면은 환자는 시퍼렇게 돼 있거나 하얗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해독제가 있는 미다졸람을 주로 쓰고, 그 다음 내시경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환자가 혹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는지, 숨은 잘 쉬고 있는지를 잘 보는 과정들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내시경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벌써 어떤 사건은 벌어져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이 프로포폴의 경우는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환자한테 삭간을 해가지고 산소를 잘 공급하고 있으면 깨니까, 그리고 119 부르고 큰 병원으로 옮기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CPR이라 그러죠. 인공 심폐 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다졸람인 경우에는 해독제를 줘버리면 환자가 금세 다시 돌아오니까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미내시계 부작용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고요. 일본에서 위암 검진을 많이 하면서 있었던 일본 자료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발생은 굉장히 뭐 10,000건 하면 1건, 10만 건 하면 1~2건 정도로 되게 낮아요. 그리고 진정제로 인한 호흡 억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고, 조직검사 후 출혈도 뭐 0.0008%.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보면 입 안에다가 리도카인을 자이로카인이라고 마취를 시키잖아요. 편하시라고. 그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녹내장 같은 거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서 전처치 약제, 그리고 또 위를 좀 덜 움직이게 하는 약들, 그 약으로 녹내장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전립선 비대가 있는 분들이 요폐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는 그런 전처치를 하지 않고 내시경을 하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입원율도 굉장히 낮아서 비교적 굉장히 검진 내시경은
치료 내시경이나 외래 내시경보다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그런 불운이 다 겹쳐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물어보신 방사선 노출인데요. 방사선은 보통 연간 우리나라 분들이 자연 방사선 노출하는 게 돌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 비행기 타고 다녀도 많이 방사선 맞으시고, 그 3mm 시바트예요. 가슴 사진을 한 장 찍으면 일반 엑스레이죠. 이게 아마 이승현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냥 엑스레이를 찍으면 0.1mm 시바트예요. 어떤 건 또 0.01mm 시바트이기도 해요. 굉장히 낮지요. 근데 이제 CT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뇌 CT는 조영제를 쓰지 않고 간단하게 찍으니까 2시바트지만 복부 CT는 8시바트가 되고요. 흉부 CT도 7시바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추와 경추, 이렇게 뼈를 찍을 때 엑스레이 방사선 노출이 좀 큽니다. 6시바트가 되고요. 골밀도 검사는 굉장히 낮지요, 노출이. 그리고 이제 위장 좋은 검사라 그래서 약 먹고 바리비 약 먹고 돌돌돌 내시경 대신 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는 노출량이 CT 찍은 것만큼 돼요. 유방 촬영도 0.4니까 높지는 않지만 유방이라는 장기 자체가 굉장히 방사선에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서 0.4도 좀 유의는 해야 돼서 찍고 또 찍고 할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흉부 CT는 7mm 시바트지만 요즘에 폐암 검진에 사용하는 저설량 CT는 1mm 시바트라고 설량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리고 검진에서 많이 하는 심장 혈관을 조영제를 쓴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관상동맥 CT라고 하기도 하고 심장혈관 CT라고도 하기는데, 얘가 어마무지 높습니다. 16mm 시바트니까 CT 한 3번 찍은 거랑 같죠. 요즘엔 더 간략형으로 해서 칼슘이 혈관 어디에 쌓이는지만 보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걔도 작지는 않아요. 3mm 시바트.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정신의 암을 다 찾아준다고 얘기하는 PET 같은 경우에는 25mm 시바트니까 한 4번 정도 CT를 한꺼번에 찍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MRI랑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없고,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 1년에 이렇게 의료 방사선은 1mm 시바트 이하만 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보통 우리가 검진을 갔을 때 방사선 노출은 대부분 CT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CT가 검진 방사선 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좀 방사선 노출이 좀 꽤 많은 심장혈관 CT를 한번 찍었다고 했을 때, 요 한 번 찍은 걸로 인해서 평생 동안 암 발생 위험도가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보면 20대 여성인 경우에는 143명 중에 1명이 생길 수가 있고요. 80대 남자인 경우는 3,261명 중에 1명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그게 우리가 약간 무시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그런데 20대 여자인 경우에는 143명 중에 1명이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위험도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한 3배 정도 높고, 2~3배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연령이 어릴수록 여기 나와 있는 도표에 나와 있는 소아청소년은 더 높겠죠. 훨씬 더 방사선에 민감해서 방사선 노출로 인해서 암 발생 위험들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능한 한 젊은 나이에는 웬만하면 찍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CT가 엄청 좋아지잖아요. 64 채널을 이제 요거는 2007년 논문인데 자말하고 미국 의학표지에 실려서 거의 막 인용 횟수가 2,000회 정도 되면 진짜 어마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논문을 인용을 했다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64 채널을 썼지만 지금 이게 이제 많이 좋아져서 128 채널 되고, 그 다음에 320 채널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학병원에서는. 그래서 이 채널 수가 올라갈수록 되게 금세 찍기 때문에 방사선의 노출량이 조금 이때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CT가 각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구제 CT를 사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 그런 경우는 CT가 오래될수록 이
선량 노출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확실히 기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안전하게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는 젊은 나이는 가능한 한 찍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찍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가능한 한 MRI나 초음파로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몇 년, 몇십 년 후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갑상선암 검진을 초음파로 엄청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갑상선암이 이 한 십몇 년 동안 15배가 증가해가지고 외국 그 저널에 막 실렸어요. 한국에서 되게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다고. 그 정도로 막 늘어났는데, 실제로 감이 많이 늘어났으면 갑상선암의 사망률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갑상선암의 사망률은 하나도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이제 과잉 진단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자라서 뚫고 나와서 전이가 돼서 사망을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겼다가 없어지는 암들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잘 있어서 평생 이 사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암들도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빨리 자라서 사망을 일으키는 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저도 이때 기억하는 게 그 보험사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 암 스크리닝, 암 검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논문을 쓰고 이제 관심이 있는 의사들을 불러 모아서, 갑상선암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암보험 들은 분들이 갑상선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6천만 원 타가고 3천만 원 타가니까 보험사에서 재정이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사분들이 부른 거예요. 이 검진에 관여하는 검진의학하는 의사들을 불러서 갑상선암 검진이 필요한 거냐라는 자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갑상선암은 옛날에는 암은 다 걸리면 6천만 원, 걸리면 3천만 원 이렇게 주다가 소액암이라 그래가지고 걸려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뿐이 안 주는 암으로 낮춰지게 된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막 외국 저널에 한국이 이렇게 갑상선암 쓸데없이 검진을 해가지고 갑상선 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갑상선 떼니까 평생 동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돼서 약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또 갑상선 떼면서 부갑성성까지 같이 떼게 되면 평생 칼슘 먹어야 되고, 평생 힘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고, 또 잘못해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연달아 생기면서 갑상선암 검진을 좀 자제하자, 꼭 필요한 경우만 하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져지는 결절이 있을 경우만 하고 검진에서 사용을 자제하자라고 캠페인 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2014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이 쭉 증가하다가 그다음 2014년을 기점을 해갖고 다시 이제 쭉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때만큼 많이 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갑상선암은 항상 우리나라 암 발생의 제일 순위에 있고, 통계를 낼 때도 갑상선암을 포함해서 통계를 내기도 하고 한번 빼고 통계를 할 만큼, 왜냐하면 갑상선암은 5년 생존율이 100%가 넘어요. 걸린 분들이 더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계를 좀 이렇게 바이어스되게 만들기 때문에 좀 빼고 통계를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살짝 드렸듯이 암이라는 게 생겼다가 저절로 그냥 없어지기도 해요. 내 면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생겼지만 별로 진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겼는데 얘가 매우 천천히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겨서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요 점에 다다를 만큼 암이 커지면 사망을 하는데, 곧장 증상도 생기고 사망도 하는 그런 암도 있고, 그 중간 정도로 조금씩 증가하면서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을 이루는 그런 암들이 있어서, 암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암이 아니고 암마다 경중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검진에서 걸러지는 암은 이 암인 경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검사하고 올해 검사했는데 벌써 폐암이 다 여기저기 가 있는 거나 아니면은
췌장암이 여기저기 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진행하는 암은 검진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검진에서는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암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진행했다가 가만히 있는 암들. 근데 이런 암들은 일부분은 별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암들인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다른 원인으로 죽은 남자분들의 전립선을 이렇게 부검을 해보면 50% 이상이 전립선 암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전립선 암이 생겼는지 모르고 다른 암으로 죽는 경우들을 발견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더 작게 자르면 더 많은, 그러니까 전립선을 더 작게 잘라가지고 오톱시, 그러니까 에서 확인을 했다면 아마 더 많은 퍼센티지의 전립선 암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있기는 하는데 이 사람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암 중에서 천천히 자라거나 또는 가만히 있는 이런 암들은 건강검진에 의해서 발견이 된 다음에, 사실 검진 안 하고 치료 안 했으면은 별 문제 없이 갑상선 떼면서 고생하지 않고 부갑선까지 같이 떨어져 가지고 칼슘 농도 맞추느라고 엄청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를 검진을 해서, 갑상선암 검진을 해서 이게 발견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또 수술에 문제가 생기고 죽을 때까지 환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건강검진의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율을 따져보면은 그 과잉 진단의 비율이 유방암 같은 경우에 한 15 내지 30% 정도는 검진에서 발견된 유방암의 뭐 15 내지 30%는 그냥 놔둬도 이 사람이 이걸로 죽지 않는 암이었을 거다. 전립선암은 이거보다 더 높아서 전립선암과 피부암은 한 그 비율이 20 내지 50% 정도 되는 것 같다. 갑상선암은 더 높아서 한 80%까지도 괜히 발견 안 해도 될 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암은 한 10 내지 25% 정도가 괜히 검진해서 발견한 암이지, 검진 안 했으면은 발견 안 하고 그냥 모르고 다른 병으로 죽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 몸에 암 있는 거 그냥 떼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치료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서 한림원에서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폐암 선별 검사를 이렇게 했더니, 요즘 폐암 선별 검사는 저설량 CT로 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뭔가 이상이 있다고 나온 환자가 4명 중에 1명이 있더라. 그 중에서 반 정도 이상은 다음 단계의 정밀 검사를 했고, 그 중에서 한 6% 정도는 뭔가 찔러보거나 수술을 하거나 기관지 내시경 같이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은 침습적인 시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침습적 시술을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폐암이 57%가 나왔고, 그러니까 나머지 42%는 폐암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폐암이 나오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2.4%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진이었어, 암이 아니었어 했는데 2.4%는 이 검사에 의한 합병증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암을 다 알 수도 없고 그걸 다 찾아서 제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하나 검진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과잉 진단이 돼서 안 해도 될 거를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양성이 나왔는데 암이 아니라고 밝혀진 사람들도 결국은 찝찝하니까 내가 기침이라도 조금 더 하면 병원에 뛰어가서 CT를 또 찍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딱 검진을 하자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검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작용의 문제 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성희님이 엑스레이와 CT 검사는 어느 게 방사선 부작용이 당연히 CT가 많습니다. CT는 아까 뭐 많으면 10mm 시바트까지도 노출이 되는데, 엑스레이는 0.1 가슴 사진 찍는 거 또는 0.01 정도라서 당연히 대부분 의료 방사선 노출은 CT나 조형 촬영, 그러니까 아까 위내시경 검사 말고 위장 조형 촬영으로 위내시경 검사 대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때도 어마무지 방사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장 조형 촬영은 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암이.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CT다. 대부분의 의료 방사선 노출은 CT다. 특히 검진에서는요.
또 이승현님께서 위 내시경 할 때 최근 간염 질환 앓은 적 있느냐 물어보는 게 내시경 기구를 통해 간염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어서 물어본다는데 내시경 기구 소독해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 많은가요? 요거 통계가 있는데요. 소독이 되게 오랫동안 해요. 사람이 한번 세척하고 난 다음에 소독액에 담겨두고 내시경을 세탁하는 청소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탁기 같은 게 있어요. 네. 세탁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한 20-30분 또 돌려야 돼요. 그렇게 제대로 소독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은 내시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이 옮겨질 수 있는 확률은 180만 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제대로 소독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소독을 제대로 하면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장경아님께서 담석에 돌이 있어서 담낭에 돌이 있겠죠. 1년마다 초음파를 찍고 경과를 보자고 하십니다. 증상은 전혀 없고요. 비타민C 복용에 영향이 있나요? 이게 담석은요, 초음파로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초음파를 찍고 그냥 경과를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C를 1g 이하로 드시는 경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복용량으로 1g 이하로 드시는 건 별 문제가 없고, 비타민C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담석 돌이 아니라 요로결석, 그러니까 요관에 생겨서 소변으로 나오는 그 결석이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분에서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담석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강나영님께서 검진 질문은 아니지만 링거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소염 진통제를 맞았는데 오른쪽 팔에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약간 아팠는데 왼쪽 팔에 맞을 때는 많이 아팠어요. 주로 오른쪽 팔 힘을 많이 쓰는데 근육이 튼튼하면 덜 아픈가요? 아니요. 그게 각도가, 들어가는 각도가 원샷에 싹 들어가면 덜 아픈데 들어가면서 피부랑 혈관을 좀 찢으면서 들어가면 좀 더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근육까지 가지는 않고 피하 밑에 있는 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근육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각도에 의한 통증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김엘리님께서 내일 건강검진 대장 내시경,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피코라이트 한 포반 저녁 6시에 먹었는데 아직도 반응이 없어요. 내일 새벽 4시에 한 포반 또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도 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 내일 대장 내시경 가능할까요? 아유, 새벽에 일어나서 고생하십니다. 계속 화장실 가실 거고요. 내일 검진 가셔도 화장실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 확인하셔야 될 게, 가셔도 계속 설사가 나오거든요. 내가 마지막 본 대변이 물같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건더기가 있으면 장 정결이 덜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가셔서 장정결이 덜 된다고 얘기를 하고 검진센터에서 약을 하나 더 받으셔갖고 다른 검사 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장정결을 하고 하시는 게, 딱 들어갔는데 대변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돈 그렇다고 환불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내고 하시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밤새도록 하실 거니까 아직 반응이 없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밤에 화장실 많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조인경님께서 2차 대학병원에서 유방학대 검사를 했는데 2번 찍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5번이나 찍었어요.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방사선 노출은 어쩐지요. 보통 4번은 최소한 찍습니다. 4번. 그러니까 기본 컷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 찍었으면 1컷 정도 더 찍은 거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님께서 안녕하세요. 한 달 전 위내시경 하다가 12장 조직 검사를 하고 화생성 위염이 나왔는데 다시 위내시경 하자 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12지장 조직에서는요, 화생성 위염이 나오지는 않고요. 화생성 위염은 위 조직 검사에서 나와요. 화생성 위염은 위가 되게 많이 노화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매년 내시경 검사 따박따박 받으시면 되고, 혹시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시면 재균 하시면 위가 좀 천천히 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균이 있으시면 재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지장 조직 검사에서는 나온 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생성 위염은요. 화생성 위염은 위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이님께서 방사선 노출은 평생 노출된 횟수가 누적되는 건가요? 일부는 누적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때 괜찮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병원에 가면 영상학을 담당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기사님들이 1년 동안 피폭 여기다 다 이렇게 방사선 피폭 꽂고 계시잖아요. 그 1년 동안 피폭할 수 있는 최대의 방사선 노출이 50ml 시바트예요. 그러니까 되게 높지요. 그리고 2년 동안 연달아서는 100ml 시바트예요. 그러니까 몸에 막 이렇게 방사선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적된 양이 중요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설희님께서 심근경색으로 CT를 찍는 날 PET 같이 찍어도 되는지요? 예약이 같은 날 잡혔어요. 저설량 CT면 같이 찍으셔도 됩니다. 저설량 CT는요 1mm 시바트 뿐이 안 돼서 사실 그 심근경색으로 CT 찍는 날 찍으셔도 크게 많이 더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심근경색으로 CT 찍으면서 보포 CT까지 같이 찍으면 어마무지 많이 방사선 노출이 되니까 같이 찍지 말고 날짜를 피해서 찍는 게 좋겠죠. 이승현님께서 대장 내시경을 수면 안 하고 바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이 잘 참으실 수 있으시면 또 잘 참으시는 분은 굉장히 잘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면 내시경 수면 안 하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마다 편애하는 정도가 너무 달라서 위내시경도 재우고 깨우고 보호자 와야 되는 게 번거롭다고 그냥 하시면서 잘 참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대장도 잘 참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하지만 대부분의 분은 대장 내시경 할 때 수면을 하시는 거 훨씬 더 편해하세요. 주우님께서 6개월마다 흉부, 복부 CT 찍어서 추적 관찰 중인데 조영제 유무가 CT 촬영 경과 판독에 많은 영향을 주냐고 물어보시는데, 흉부는 조영제 없이 저설량이나 그냐면 HRCT를 찍으셔도 웬만큼 보입니다. 폐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복부는 조영제를 쓰지 않고 찍으시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에 암이 있으면 조영제를 쓰면은 1cm 이하도 잡히는데 조영제를 안 쓰면 2, 3cm는 돼야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조영제 유무가 CT 결과 판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조영제를 찍으면 더 사진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조영제가 퍼지는 모습, 다 퍼진 거, 찍혀 나온 거 이렇게 하고 몇 번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도 많아지게 되죠. 허미님께서 12장 쪽에 점막과 종양 때문에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장까지는 조금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밑에 이렇게 담즙 나오는데 12장 하행각 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앞쪽에만 있는 거라면 초음파 내시경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아주 밑에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울로주님께서 총수 담간에 담석이 자주 생겨서 빼는데 어떻게 해야 안 생기나요? 아이고, 요거는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크게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오셨을 때 로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영수님께서 미란성 위염은 약 먹어야 하나요? 미란성 위염이 경하면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약 안 드셔도 되고요. 심하면 당연히 약을 먹어서 위를 좀 편안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에서 미란성 위염은 경하게 있습니다.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죠. 생강님 것까지 아주 생강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생강님의 질문까지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생강님께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어서 제균 치료를 했고 균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남자친구와 뽀뽀를 하셨대요. 근데 헬리코박터 균이 다시 감염될 수 있나요? 키스하는데 너무 찝찝하다고 하셨는데, 자, 헬리코박터는 위에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입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떨 때 올라올까요? 여러분이 구역질 할 때, 치카치카 하다가 되게 깊게 해가지고 꽥 할 때, 또는 술 먹고 토할 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올리는 이런 분들이 그 순간에는 여기에서 헬리코박터 균이 열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런 상황, 헬리코박터 균이 있고 그렇게 하고 난 웩 하고 올려가지고 이 안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상태에서 생강님이랑 뽀뽀를 했다면 헬리코박터 균에 재감염이 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좀 설정이 굉장히 레어한 설정이 드문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시면 남자친구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요즘 요소교육 검사라 그래서 숨만 내쉬면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가격은 한 3만 원에서 4만 원 합니다. 그걸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당연히 사귀는 사람의 건강 상태도 나의 건강에 어마무지 큰 영향을 미치죠. 네, 네. 그래서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벌써 9시 5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고 못다한 질문들은 댓글창 밑에다가 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몇 회 모이고 난 다음에 Q&A 하잖아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다음 주에 여행을 갈까 하는데 그날 또 라이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콘텐츠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면은 여러분이 댓글에 주신 Q&A로 또 윤희님께서 뽀뽀는 안 하시겠다고. 네, 가벼운 뽀뽀에는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남자친구가 성병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비형관염 복균자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뭐 그분의 건강 상태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또 확인하라고 하는 게 네, 맞죠. 네. 네, 감염은 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그분이 웩 하고 와서 해야 되니까 많은 경우는 아니죠. 자. 네, 생강님께서 마지막을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재밌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시원한 밤 되시고 꿀잠 주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